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현준입니다. 취임 후 첫 설 명절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설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며 그중 가장 처음으로 부동산 공화국 극복을 콕 집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사회 악으로 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관련 소식 포함해서 오늘 주목해야 할 이슈들 뉴스 브리핑 시간에 짚어봅니다. 충북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이끌어온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사직에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김 주무관은 직접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은 헤이곤유부에서 알아봅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 없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월 18일 수요일 아침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군유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먼저 문자 메시지는 샵 1035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있습니다. SBS 고릴라와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헤이 군유부, 오늘 주요 뉴스 읽어줘. 먼저 등골 브레이커 교복값 참는다. 5개 부처 협의체 가동이라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교복제도 협의체가 가동됐습니다. 지난 12일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건데요. 정부는 이번 합동회의를 통해 교복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이 대통령 권력 아닌 일할 권한 필요, 부동산 공화국 극복 등 사력 다할 것이라는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에서 모든 사람이 불의와 부당함에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간절한 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대통령이 됐다며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일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초능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육사 출신이 맡아온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에게 이관이라는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국방부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오던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영관급 장교가 맡았던 인사기획관리과장을 앞으로는 부이사관, 과학기술 서기관, 그리고 서기관 등 일반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신문은 이번 조치가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인 안규백 장관의 국방부 문민화 의지로 해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헤이곤유부 이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태원입니다. 네. 자,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이고요. 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군유부. 출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시사 프로 1등 뉴스 브리핑. 오늘도 굿데이. 박길수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연휴에 이렇게 서로 덕담하고 예, 좋습니다. 우리 박길수님께는 글쎄요, 설 명절 연휴에 커피 쿠폰 어떠실런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교통체증이 새벽 시간에 좀 많이 풀린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예. 아무래도 그 이동하시는 분들 오늘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잘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이동하실 때도 주변 상황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연휴 마지막 날 함께하는 곤유부 실시간 이슈들 키워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유튜버 평균 수입 7천만 원 돌파.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가 유튜버라고 할 만큼 1인 크리에이터의 인기가 높은데요. 유튜버 신고 인원이 2020년도에 9,450명 정도 됐는데 2024년에 3만 명대로 늘었으니까 4년 새 거의 3배까지 치솟은 겁니다. 예.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전체 수입도 최근 4년 동안 25% 이상 상승했는데요. 1인당 평균 연 수입이 7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 34,800여 명의 총 수입 금액을 봤더니 2조 4,714억 원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으로 나눠봤을 때 산술적으로 본다면 1인당 연 평균 수입이 7,1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난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이 지금 7천만 원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뭐 7천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 그 유튜버들 중에 소득 상위 1% 1인당 평균 13억 원 가까이 벌었다고요? 네, 2024년 종합소득 금액 기준 상위 1% 인원이 348명인데요. 이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총합 4,501억 원이었습니다. 예.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약 12억 9,340만 원을 번 건데요. 2020년도에 유튜버 상위 1%의 평균 수입이 7억 8천만 원대였으니까요. 4년 새 거의 70%가량 뛴 거고요. 유튜버 업계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연령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30, 40대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요. 전체 수입의 절반가량을 30대 유튜버가 벌어들였고요. 또 1인당 평균 수입으로만 보자면 40대가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그 예전에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 물어보면 뭐 대통령, 과학자 그러다가 연예인인 시절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뭐 단연 유튜버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이렇게 다들 돈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만 이 안에서 또 새로운 시장들이 무진장 열리니까 유튜브 그야말로 대세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쌍둥이 밀항 작전 실패. 해외로 밀항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몰래 필로폰을 들여와서 지인에게 건넨 50대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옥살이를 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쌍둥이 중에 형이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해요. 그런데 반성하고 얌전히 지내기는커녕 라오스로 도망가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 밀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쌍둥이 동생과 함께 비용을 마련하려고 마약 밀수를 시작한 건데요. 형제가 같이 작년 6월에 필리핀에서 필로폰 38g을 사탕통 안에 숨겨가지고 국내로 들여온 거죠. 쌍둥이 형은 전자발찌를 절단한 뒤에 이걸 길고양이에게 부착해서 감시를 피하고 밀항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구해온 필로폰을 5차례에 걸쳐서 지인에게 건넸다가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예. 그리고 법원은 쌍둥이 형제 2사람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또 도망가려고 밀항 준비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또 범죄를 저지르고 네, 이 쌍둥이에게 마약을 넘겨받은 지인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다고요? 맞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5차례 마약을 건네받은 지인이 있잖아요. 이 지인이 경찰 정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제는 경찰이 함정 수사를 한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먼저 밀항을 계획하고 마약 사업을 제안한 만큼 이 경찰 정보원은 범위를 가진 피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한 겁니다. 예. 제주였으면은 뭐 또 벌 받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네. 예.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충주맨 왕따설 진실은?
충북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충TV를 이끌어온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이후 구독자가 22만 명 남짓 이탈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 오전 6시쯤 들어가 봤더니 구독자 수가 75만 1000명 정도 됐는데요. 김 주무관의 사직 소식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12일 97만 명이 조금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닷새 만에 22만 명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사실은 뭐 짧은 시간에 엄청 빠진 거죠. 그러니까요. 김선태 씨는 지난주 금요일 사직서를 내고 장기 휴가에 들어갔는데요. 이달 말까지 남아있는 휴가를 다 쓰고 의원 면직 처리될 예정이거든요. 충주시 측은 연휴 기간에 많은 수의 구독자가 이탈해서 당황스럽다면서 아무리 충TV의 핵심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감소세를 보일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게요. 대단한 화제를 모았던 김선태 주무관이죠. 뭐 충주맨으로 너무나 유명하고 네. 다양한 활동들을 그 유튜브 채널에서 보여줬었고 또 많은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사의를 표했다라는 뉴스 나온 이후에 단순히 이 김선태 주무관의 사직 때문에 구독을 취소한다기보다는 사직 이면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내부 갈등설 때문 아니냐, 그 후폭풍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김선태 주무관이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제작해온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지난 2024년 1월에 6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잖아요. 그랬었죠. 9급으로 입직한 지 7년 3개월 만의 일이었는데 이런 파격적인 행보 때문에 그간 공무원 조직 내에서 시기와 질투, 내부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됐다는 의혹이 인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직의 배경과 관련해서 이른바 왕따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에 대한 실망감이 결국 충TV 구독 취소 사태로 이어졌다는 거죠. 한편 김선태 씨는 지난 월요일에 공식 입장문을 올리고 왕따설 같은 내부 갈등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개인적인 목표 달성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뭐 향후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뉴스로 나오고 있던데 그 상황은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이어갑니다. 노홍철 동물 학대 논란. 방송인 노홍철 씨가 지난달 말 자신의 SNS에 공개했던 사진 때문에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위치한 사파리 파크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진 속의 노홍철 씨는 나무 위에서 자고 있는 암사자의 뱃살을 만지거나 잔디밭에 잠들어 있는 사자 옆에 누워서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싶은데요. 한 아프리카 전문 여행사가 이 게시물을 캡처하고서는 글을 쓴 겁니다. 이 사자가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라면서 잠자는 것처럼 동화적으로 포장했지만 이 사자는 약에 취해 있는 거다라고 썼고요. 옆에서 걷고 만지고 배를 쳐도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자에게 진정수면제를 주입해서 무기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쓴 겁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동물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이 행위가 결국에는 장기 손상으로 이어져서 조기 사망을 불러오고 또 상품성을 잃은 사자는 잔인하게 사냥된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는데요. SNS에 올리기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거다라면서 노홍철 씨를 저격한 거죠. 예, 말 그대로 약에 취해 있는 것이라면 이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데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동물과 교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다. 유명인인 만큼 SNS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반면에 일개 관광객이 이런 정보를 다 어떻게 알겠냐라면서 놀러 간 사람이 약물을 주입한 것도 아닌데 노홍철 씨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건 온당치 않다는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해외권유부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유튜브에 SSU 수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소개 좀 해주실까요? 반갑습니다. 곤유부. 청취자가 있는 곳엔 고디가 있고요. 또 환자들이 있는 곳엔 간호사들이 있죠. 연휴 없이 일하는 전국의 모든 간호사들 응원해 주세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연휴에 그 몸이 안 아프고 병원 안 가면 제일 좋은 겁니다만 네. 또
배탈 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다양한 형태로 응급실 가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테고 또 그 사이사이에 우리 간호사분들은 교대 근무하면서 얼마나 또 연휴를 바쁘게 보내셨겠습니까? 너무 힘드실 거예요. 예. 우리 전국의 간호사분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곤유부가 뭐 특별히 해드릴 건 없고 응원해드립니다. 네. 유튜브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때 그 정보 확인을 위해서 수령 방법을 유튜브 본문 하단에 댓글로 저희가 올려놓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수님 확인해 주시고 선물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헤이 곤유부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죠. 이태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가장 똑똑한 방법.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5분에 만나요. 자, 연휴의 마지막 날 수요일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은 스포츠 소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이슈 일간 스포츠 윤승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설 연휴이기도 하지만 이제 동계올림픽이 한창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 뭐 소식들, 정보들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메달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조금 전까지 확인한 메달 현황으로는요. 노르웨이가 금메달 14개, 총 31개 메달로 1위에 올라 있고요. 예. 개최국 이탈리아가 금메달 9개, 미국이 6개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로 16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노르웨이, 이탈리아, 미국 지금 네. 이렇게 금메달 참 많이 땄네요. 우리는 지금 하나인데. 예. 아무튼 뭐 금메달만 메달은 아니죠. 그리고 선수들이 보여주는 여러 모습들에서 또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들도 있고 네, 응원해야 맞습니다. 되는 모습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우리의 유일한 금메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감동이 있었던 최가훈 선수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네. 여고생 스노보더. 금이 환영을 했어요. 이틀 전에 금메달 목에 걸고 금이 환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야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대역전극이었습니다. 네, 좀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좀 눈물이 날 정도의 네, 되게 그리고 감동의 1차 시기 때는 경기였어요. 너무 놀랬죠. 크게 다친 줄 알고. 맞습니다. 예. 네. 최가훈 선수가 지난 14일 열린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요. 1, 2차 시기에서 사실 좀 크게 넘어지면서 그렇죠. 좀 발목을 절뚝이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예. 하지만 3차 시기에서 여러 기술들을 좀 완벽하게 성공을 하면서 대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가훈 선수의 금메달은 썰매 종목을 제외한 올림픽 설상 종목에서 나온 한국의 첫 올림픽 금메달이었습니다. 예. 앞서 2018년 평창대회 이상호 선수의 은메달과 이번 대회 김상겸 선수의 은메달, 또 유수훈 선수의 동메달까지 3개의 메달이 그 설상 종목에서 나왔는데요. 이번에 그냥 쏟아졌어요. 맞습니다. 한국 설상 종목 선수가 동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지 무려 66년 만에 나온 설상 첫 금메달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또 최가원 선수는 2018년 평창대회 때 클로이 킴이 17세 10개월에 기록한 최연소 금메달 신기록을 17세 3개월로 경시를 하면서 역사에 새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가훈 선수의 역사적인 금메달 소식에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국민이 또 축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특히 또 최가훈 선수의 거주지인 또 반포의 한 아파트가 그 대형 축하 현수막을 걸면서 또 예. 최가훈 선수가 사는 곳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된 건 좀 이 아파트 집값이 좀 엄청나서 최가훈 그렇죠. 선수가 금수저다 이런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집값보다는 좀 사업도 그만두고 딸의 꿈을 응원하면서 역사적인 금메달을 함께한 선수의 아버지와 최가훈 선수의 스토리에 또 좀 집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긴 그 운동 선수들의 부모님들 네. 진짜 엄청나죠. 네. 뭐 주변에 저도 그 운동하는 자식을 둔 네. 부모, 그러니까 아빠들이 제 네. 주변에 제법 있는데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일 또 혹은 인생 네. 이걸 이제 아이에게 다 바치는 듯한 모습을 저는 보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 최가훈 선수의 아버지도 뭐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설상 종목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썰매를 제외한 네. 뭐 우리가 뭐 봅슬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윤성민 선수도 있었고 아이언맨 맞습니다. 예. 그곳에서 성과들을 낸 적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눈밭에서 하는 것은 없었잖아요. 네, 스키 스노보드에서는 메달이 없었죠. 그러다가 네. 이번에 금운동이 와라락 쏟아졌습니다. 네. 예, 아무튼 대단한 우리 선수들인데 일단은 최가원 선수는 뭐 어려서부터 천재라고 주목을 받았었다면서요. 네, 최가원 선수의 좀 스토리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사실 최가원 선수는 피겨 선수가 좀 꿈이었다고 합니다. 오. 네,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7살 때 좀 피겨 선수가 하고 싶었다고 했었는데요. 비교를 했어도 잘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네. 7살 때 또 아버지 최인영 씨의 권유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를 접하면서 좀 재능을 꽃피웠다고 합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해외 유학길이 막히는 시련도 좀 겪어야 했었는데요. 이때 클로이 킴의 아버지가 코치와 팀을 연결해 주면서 최가원 선수가 미국에서 훈련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네, 그렇게 성장한 최가원 선수는 2022년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 챔피언에 오르면서 두각을 드러냈고요. 2023년엔 엑스게임즈에서 만 14살의 나이에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면서 잠재력을 입증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성장한 최가원 선수는요, 2024년 허리 부상으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요, 이를 잘 이겨내고 출전한 첫 올림픽 무대에서 우상인 클로이 킴 선수를 꺾고 우승하는 감격을 맛봤습니다. 네. 클로이 킴도 뭐 엄청 좋아하더군요, 최고원 선수를. 네. 예. 서로가 또 인연이 있으니까 또 서로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서로 정말 친하고 응원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근데 이 최가원 선수 1차 시기에서 크게 넘어져가지고 네. 이게 중계 화면을 보신 분들이 인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다친 줄 알고 카메라가 밖으로 쫙 빠져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나 뭐 안 좋은 장면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2차 시기에 또 나올 때 현지 중계진들도 놀래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예. 네. 2차 때 사실 좀 기권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예상도 했었는데요. 나왔어요? 이러면서 막 놀랬었는데 그게 결국 금메달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10대 우리 스노보더 유승훈 선수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 땄죠. 네. 오늘 다시 한번 또 메달 도전해요. 맞습니다. 지난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종목에서 동메달을 떠낸 유승훈 선수가요. 이번엔 한 대회 멀티메달에 도전을 합니다. 유승훈 선수는 슬로프 스타일 종목 예선에서 깜짝 3위로 결선에 진출했는데요. 더 놀라운 건요. 슬로프 스타일이 유승훈 선수의 주 종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달 전 벼락치기로 바짝 준비해서 출전권을 따낸 종목이었는데요. 예선에서 무려 메달권 순위로 통과를 하면서 실력을 입증한 겁니다. 예. 유승훈 선수는 출전 자체에 의미를 두고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좀 즐기는 자세로 좋은 성적까지 거두고 있는 건데요. 유승훈 선수의 결선 경기는 원래 어젯밤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날 내린 폭설로 경기가 오늘 밤으로 연기가 됐는데요. 유승훈 선수가 다시 한번 메달을 또 목에 걸 수 있을지 또 스노보드 열풍을 더 일으킬 수 그렇죠. 있을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있을 경기 이제 폭설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네. 이게 우리 유승훈 선수한테 잘 될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좋은 것으로 좀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쇼트트랙 한번 가보죠. 이 쇼트트랙 아직 쇼트트랙 금메달이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뭐 메달 색깔보다는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황대원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1500 결승에서 은메달 땄습니다. 네, 황대현 선수가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2022 베이징 대회 이 종목 금메달리스트였던 황재현 선수는요. 2018 평창 대회 500m 은메달부터 3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 선수가 올림픽에서 3연속 메달을 목에 건 거는 황대현 선수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예. 네, 사실 황대현 선수의 이번 메달 좀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황대현 선수는 지난 2022-23 시즌에 국가대표 동료 박지원 선수와 레이스 도중에 계속 충돌하면서 고의 충돌 의혹을 좀 받아왔고요. 여기에 또 2019년 성추행 고소로 중국으로 기여한 임효준 선수, 지금은 린샤오진. 예. 네, 린샤오진 선수와의 갈등도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좀 도마 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런 논란 끝에 출전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면서 어느 정도 명예 회복에 성공한 건데요. 황대현 선수는 은메달 후에 다시 시상대에 올라 더욱 소중했다라며 짧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예. 여자부에서는 김길리 선수가 1000m에서 동메달 땄어요. 네. 예. 여자 쇼트트랙 김길리 선수가 여자 1000m 동메달을 수확했는데요. 김길리 선수는 첫 출전한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감격을 맛봤습니다. 별명이 이제 람보르길리. 맞습니다.
워낙 빨라가지고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이 예. 있는 선수인데요. 사실 김길리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유독 많이 넘어지면서 그러게요. 예.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난 10일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에선 미국의 코린 스터더드 선수와 충돌해서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이어진 여자 1000m 준결승에서도 상대 선수와 엉켜 넘어지면서 탈락하나 싶었지만 다행히 어드밴스로 결승에 진출하면서 동메달까지 목에 걸었습니다. 예. 경기 후 김길리 선수는요, 제발 넘어지지 말자고 다짐하며 경기를 뛰었다라고 돌아봤는데요. 또 경기 후엔 어렸을 적부터 우상이었던 최민정 선수에게 잘 탔다라는 말을 듣고 눈시울을 좀 붉혔다고도 합니다. 이제 한국 쇼트트랙은 오는 19일 여자 3000m 계주, 21일 남자 5000m 계주와 여자 1500m 개인전 등이 남아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금메달이 없어서 없어요. 예. 네, 근데 이 종목에서 메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해보자고요. 네, 예. 파이팅입니다. 자, 이번엔 컬링 여자 컬링 대표팀 중국한테는 아주 극적으로 이겼고, 네. 그리고 또 스위스는 또 아깝게 졌어요. 네. 예.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이 지난 17일 열린 중국과의 라운드 로빈 경기에서 10대 9로 승리를 했는데요. 경기 내용이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9엔드에 무려 3점을 내주면서 1점차 역전을 허용한 한국은요. 마지막 10엔드에서 극적인 이득점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겁니다. 막내 김민지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예. 앞선 한일전에서 단 한 번의 투구로 스톤 3개를 쳐내는 트리플 테이크아웃을 성공시키기도 했고요. 이번 중국전에선 테이크아웃 성공률 92%를 자랑을 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민지 선수는 중국전까지 6경기에서 샷 성공률 86%를 기록하면서요.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잡는 서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열린 스위스전에서는 5대7로 패하면서 라운드 로빈 4승 3패를 기록한 여자 컬링 대표팀은요. 현재 공동 4위에 올라 있는데요. 남은 두 경기에서 상위 4위에 올라 4강행을 좀 확정 짓고자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한 번 졌다고 떨어지고 이런 토너먼트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예. 4강에 오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남은 두 경기가 좀 강호여서 그러니까요. 네, 좀 잘 근데 싸웠으면 몰라요. 좋겠습니다. 네, 계속 잘하면 됩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프로야구 얘기 좀 해볼 텐데 롯데자이언츠 팬들은 굉장히 화날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만 타이난에서 스프링 캠프 중인데 롯데자이언츠 여기서 선수 일부가 불법 도박을 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성추행 의혹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뉴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소속 선수 4명이 현지 불법 도박장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예. 사건의 발단은 그 대만 온라인 커뮤니티였는데요. 해당 선수들이 도박장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유포가 되면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한 선수가 여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성추행 의혹은 좀 다행히 사실은 아닌 것으로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네. 예. 네, 하지만 선수들이 휴식일에 해당 업소를 방문한 건 사실로 밝혀져서 문제가 됐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구단은 즉시 해당 선수 4명을 귀국 조치하고 훈련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아니 그 롯데자이언츠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저도 좋아하는 팀이고 네. 응원을 하는데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예. 팀에서는 어떤 제재를 내릴까요? 네, 일단 선수들은 구단 조사 과정에서 단순 오락실인 줄 알고 들어갔다. 네, 불법인 줄 몰랐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KBO가 이달 초 10개 구단에 스프링 캠프 기간 중 카지노 파친코 출입 금지 사항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출입을 했다라는 점이 또 안 좋게 좀 비춰지고 있고요. 아니 프로야구가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예. 예전에도 도박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었었는데 또 이제 그 갔던 선수들 중에 또 일부는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판은 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구단은 이미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신고를 마친 상태고요. KBO 징계에 이어 구단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사태를 바라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윤나 공항이라고 하죠. 롯데의 미래를 책임질 4명의 선수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 중에 2명이나 이번 사건에 연루가 됐고요. 나고잖아요. 나고. 네. 또 지난해 간절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선수까지 이번에 좀 함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롯데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좀 안겼습니다. 예. 롯데의 새 시즌 전력 구상은 물론 팀 분위기에도 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WBC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네.
근데 계속 부상 소식이 들리네요. 문동주 선수 이어서 이번에 원태인 선수도 부상이라고요? 네, 이번엔 국가대표 1선발 토종 에이스 원태인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했다는 아이고. 소식인데요. 원태인 선수는 최근 스프링 캠프 도중 팔꿈치 통증을 호소를 했고요. 한국에서 진행한 병원 검진 결과 팔꿈치 근육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태는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요. 한 달도 남지 않은 본 대회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하에 결국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예. 원태인 선수는 2024년 다승왕 출신에 지난해에도 12승을 거두며 국내 선수 다승 1위이자 평균 자책점 2위, 퀄리티 스타트 20회로 이 부문 국내 선수 1위에 올랐던 토종 선발 에이스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발진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였지만요. 부상으로 전력의 큰 한 축을 잃게 됐습니다. 대표팀은 곧바로 LG의 불펜 투수 유영찬 선수를 대체 선수로 발탁을 했는데요. 예. 조금 전에 좀 확인해 봤는데 한국계 선수 라일리 오브라이언 선수까지 지금 종아리 부상을 입어서 아이고. 대표팀 합류가 좀 불투명해졌다라는 소식도 있어가지고 예. 최정의 좀 전력을 꾸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선발, 불펜, 마무리 뭐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없을 텐데. 네. 부상이 너무 많네요. 특히 또 오브라이언 선수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그 공이 통했던 선수고 그러니까요. 예. 대표팀 뒷문을 책임질 선수로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번 부상이 좀 어떻게 이어질지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태인 선수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워낙에 이제 WBC에 대한 열정이 좀 남달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원태인 선수는 이번 WBC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왔던 선수입니다. 평소 또 해외 진출 의지가 강했던 그렇죠. 선수인 만큼 예.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또 이 선수가 이번 시즌을 마치면 FA인데 구단도 이 선수를 잡으려고 BFA 단연 계약을 제시했지만요. 선수는 WBC 대회에 집중하겠다면서 대표팀에 온 신경을 쏟아부었던 선수입니다. 예. 자신의 계약보다는 대표팀의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다짐했던 선수였는데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낙마하는 좀 아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선수 개인에게도 안타깝고 또 국가대표 팀에게도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원태인 선수 뭐 부상 잘 회복하고 또 시즌에서 멋진 모습도 기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이슈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동계올림픽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응원을 해야 되는 타이밍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네. 예, 함께했으면 좋겠고 오늘 일간 스포츠 윤승재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날씨 알아보죠. 기상청 연결합니다. 박경화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평년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도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 있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가 9도, 대구가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고 모레 낮부터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은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모레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요.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모레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0.5도입니다.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자, 날씨 이어서 연휴 마지막 날 교통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죠. 시경 정기현 씨 전해 주십시오.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서해안고속도로 전라권 군산 일대 정체가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군산 휴게소부터 동서천 분기점까지 4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멀리 김천 분기점 일대 6시 초반대부터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이후로 청주에서 안성 지나 반포 쪽 흐름은 좋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대전까지는 2시간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후 서너 시에 가장 귀경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체는 밤 11시부터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이 밖에 논산 천안간도로는 차량터널부터 남풍세까지 5km 구간 밀립니다. 수도권 제일순환도로는 일산 쪽으로 서운분기점 부근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갓길 쪽이 차단돼 있고요. 구리 쪽은 송내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고장차 처리 중이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오전 7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시행되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오늘까지 시행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아침 배송 한결의 최윤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군유부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분입니다. 한결의 최윤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른 아침 연휴의 마지막 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스 살펴볼 텐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설 인사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서 국민들에게 보내는 인사를 영상으로 찍어서 설 당일인 어제 공개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한 건 작년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도 쓴 표현인데요. 예. 다시 한번 이 말을 쓰면서 극단적인 진영 대립과 혐오 정치가 여전히 심하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한 해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들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도 했습니다. 예. 코스피 5천을 달성하고 그다음에 3대 특검 활동이 끝나는 등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 중인데 이 공을 국민들한테 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설 당일 이제 영상으로 설 인사를 이렇게 전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내용들을 뭐 대부분의 이제 언론들이 이제 해석하고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정당들 설 맞아서 민주당, 국민의힘 한 목소리로 민생 회복을 강조했고요. 또 협치를 얘기했어요. 네, 여야는 뭐 설날 같은 이런 명절에는 노골적인 공방은 좀 피하고 희망적인 인사를 내는 편인데 올해도 설날과 민생을 강조하면서 협치를 보여주겠다고 한 목소리 냈습니다. 예.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존중하며 끊임없는 설득과 진정성 있는 협치를 통해서 막힌 전국에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 난맥상을 민생 경제를 어렵게 만든 주범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최보연 수석 대변인 논평냈죠? 예.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 국민의 식탁 물가와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는 행동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실제적인 경제 회복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면서 이제 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뭐 양당의 이 메시지들처럼 민생이 회복되고 발전적인 협치가 이루어지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메시지 낼 때 보면 메시지 내는 대로 되면 참 평안할 텐데요. 자, 그리고 앞서 뭐 이재명 대통령 설 인사 내용 전해드렸습니다만 연휴에도 그 SNS 특히 그 구 트위터죠 X를 통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역시나 부동산 현안 등 뭐 여러 메시지 또 남겼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바쁘게 SNS를 영상도 물론이고 SNS를 통해서도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예. 어제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초능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SNS에도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또 다시 언급한 게 눈에 띕니다. 예. 부동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한 글이 많았는데요. 12일 날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겠다고 했다가 당일 불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다면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냐 하면서 다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 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는 것인데요. 장 대표 본인이 다주택자이면서 이 정책의 피해를 보는 이해 당사자라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장동혁 대표를 이제 직접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기사를 링크하면서 기존의 다주택자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바로 반응을 보였어요. 예. 장동혁 대표도 어제 SNS에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다시 반박을 했는데요. 예.
내용 수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이렇게 수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브로커 같다. 예. 예. 그리고 장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성남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후에 살 집이라고 설명한 이 집이 장동혁 대표가 이 집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집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한편 장 대표는 6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SNS에 충남 보령에 살고 계신 노모의 집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노모가 이 집 없애야만 내가 얼른 죽어야지.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라고 했다면서 대통령한테 왜 욕먹고 다니냐라고 이제 노모가 화가 나셨다 이런 이야기도 SNS에 썼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노모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이 내용이 이제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SNS에 뭐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동산 관련된 대통령의 강한 의지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또 대응,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민주당도 맞불을 놨는데요. 핵심은 대통령 아파트 얘기 그만하고 장동혁 대표 본인 집부터 얘기하라라는 건데요. 예.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설 당일에도 서면 브리핑에서 6채 다주택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대통령의 1주택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 애처로울 지경이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예. 그 장동혁 대표가 6채 중에 한 채는 이제 보령에 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이라고 공개한 것을 겨냥한 건데, 예. 나머지 5채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노모가 살고 계신 한 채 외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따져 물은 셈입니다. 예. 또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고 노모의 거처까지 방패로 삼는다 라면서 이제 가족을 거론한 장 대표의 해명 방식 자체를 좀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6채는 공시지가 기준 8억 5천 원 수준으로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시세 차익 50여억 원이 예상되는데 왜 거기는 조용히 하고 있느냐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설 연휴에도 여야의 그런 부동산 공방은 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예. 부동산. 결국은 이게 이제 주거복지나 주거의 어떤 개혁 이쪽으로 이어져야 되는 건데 부동산이라는 단어에는 워낙에 자극적인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연휴 지나고 내일부터는 또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나면 19일이 되면 바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둘 다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라서 서를 어떻게 맡고 있는지 이 반응들을 보도하는 이게 뉴스들이 많던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일단 두 분 다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명절을 보내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나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설과 추석에 이어서 3번째 구치소에서 명절을 맞이하는 것이고 김건희 씨는 2번째로 이제 옥중 명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수감된 그 서울구치소에서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은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씨는 이제 서울 남부구치소에 지금 있는데 점심에 이제 떡국이 제공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올해 설 연휴에는 지난해 추석과 달리 일반 접견이 허용되지 않아서 가족들 면회도 못한 채 이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예. 지금 네. 그렇죠. 말씀하시죠. 예. 예, 지금까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로 구치소에 구금된 인원들이 모두 20명인데 20명. 예. 예. 한덕수 전 총리도 이번에 처음으로 구치소에서 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머지 또 1심 선고 상황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김건희 씨는 통일교 측에 이제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자, 내일 있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게 좀 뭐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죠. 네, 내일 오후 3시에 드디어 이제 내란 사태 재판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예.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판사가 재판장이죠. 여기가 선고가 이제 지난 체포방해 재판 때처럼 생중계로 공개됩니다.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도 함께 이날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내란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예. 이게 무죄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될 게 아니라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선고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리고 재판부 재량으로 물론 감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내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유무죄를 받게 될지 선고가 될지 그 외에도 이제 주목되는 게 하나 있는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었느냐, 수사 자체가 적법했느냐, 요거에 대한 법원 판단도 이번에 함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재판을 맡은 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지난해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기현 부장판사 맞습니다. 얘기를 우리가 이때부터 했던 거죠. 예. 그때 취소하면서 설명한 게 이제 공수처의 내란 수사와 관련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쪽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논리를 언급을 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다음 공소 기각을 주장해왔습니다. 예. 네. 근데 지난달에 체포방해 혐의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한 적이 있어서 그렇죠. 내일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지금까지 쭉 재판을 진행해왔던 지기현 부장판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인데 과거에 구속 취소를 했던 바로 그 재판부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서 주요한 포인트로 지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3일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심리가 시작이 되죠. 네,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부터 서울고법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됩니다. 예. 서울고법 형사 1부와 형사 12부가 받게 되는데 이미 1심 선고가 난 사건들을 줄줄이 항소심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그것을 이제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체포방해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각 항소했습니다. 예. 특검도 물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 공보 지시 혐의 등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맞항소한 상태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으면서 항소했고 예. 특검도 역시 무죄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했습니다. 내일 나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결과까지 다 나온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심리 부담이 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거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네. 그동안에 이제 3대 특검이 있을 때 내란 특검에서 기소했던 내용들이 지금 1심 이후에 항소로 가게 된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는 것인데 김건희 씨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했던 내용은 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요거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예.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의료계가 내분 양상을 보인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는군요. 네,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으로 늘리기로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예. 비난의 화살이 정부에만 향하는 게 아니고 이를 막지 못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내부 공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협 산하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정부가 노골적으로 증원 지시를 밝혔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해서 파국적인 결과를 야기했다며 의협 집행부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예. 또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은 의정 갈등을 주도했던 전공의 단체에서 나왔는데요. 전공의협회 부회장이 의협 단체 대화방에
집행부가 위기만 모면하려 한다.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 교수 협의회도 직접 의협을 비난하진 않았는데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독자 노선으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예. 이런 내분이 의료계 전체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지금 의료계는 증원을 교육 수련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검증하자면서 정부의 합동 실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 갈등이 더 깊어지면 이 실사단 구성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답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자, 다음 뉴스는 국방부가 그동안 그 장성들 별 인사를 할 때 육사 출신 장교들이 주로 이 일을 해왔었는데 이 업무를 일반 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국방부가 13일에 이제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지금까지는 인사기획관리처장이라는 자리를 육사 출신 대령이 주로 맡아왔습니다. 예. 개정안은 이 과장 자리를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맡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이제 이번 입법 예고의 뼈대입니다. 예. 그동안엔 이 부서가 이제 군 인사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요직인데다 장군 인사까지 다루다 보니까 이 자리를 거친 대령 대부분이 준장으로 진급하는 이른바 출세 코스로 통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군 인사 운영팀을 새로 만들고 또 여기 팀장도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도록 했습니다. 예. 장군 인사를 군이 아닌 민간 공무원이 관리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예. 사실상 군 스스로 자신들이 핵심 인사 권한을 이제 내려놓게 하는 셈입니다. 예. 그동안 육사 출신으로 돌아가던 인사 구조의 문민 통제 강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 예고 단계로 절차를 거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네. 이게 주요 포인트들 육사들이 해오던 일을 일반 공무원에게 맡긴다. 이게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 법원 행정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법원 행정처를 판사들이 일을 해왔던 부분을 일반 공무원한테 넘긴다라는 게 그 사법개혁의 일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또 영향을 맡게 될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끝으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종전 논의가 함께 진행이 되면 이 포로 교환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북한군 포로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북송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 뭐 과거에 이제 대한민국을 갈 생각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에 답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맞습니다. 이슈가 됐었는데 네. 북송 가능성이 나온다라는 뉴스까지 저희가 오늘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함께했던 한결의 최윤태 기자였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 또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민숙님 순창에서 4시에 출발해서 서울 가는데 천안고속도로 많이 밀려요. 연휴 마지막 날 도로 상황 전해주셨고요. 김대열님은 김포에서 인천으로 출근하면서 매일 듣는 곤유부 침대에서 누워 들으니 좋습니다. 제작진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해주셨는데 연휴의 마지막 날을 맞는 풍경이 각각 다 다르시군요. 예. 자,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는 내일 아침 6시 5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만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